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최근 연말 보너스로 1억 원이라는 큰돈을 받았지만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입원하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장 병원비를 송금하려던 찰나 친정어머니께서 저를 말리며 절대 서두르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7일 후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해안은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 평소에는 보기 힘든 적막함이 도심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제 사무실은 25층이었습니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동차 불빛들이 마치 빛의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거대한 빌딩 안에서 불이 켜진 창문은 몇 개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제 사무실이었죠. 저는 방금 연간 매출 요약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했던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죠. 기지개를 켜자 뼈에서 우두둑하는 경쾌한 소리가 났고 책상 위에 가지런히 쌓인 서류 더미를 보며 저도 모르게 뿌듯함과 충만함이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사원으로 입사해 영남권 지역 영업본부장 자리까지 오르며 회사에 헌신한 지난 5년. 그 모든 발걸음은 제 피땀 어린 노력의 결정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책상 위에 있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익숙한 모바일 뱅킹 앱의 알림음과 함께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흔한 자동이체 알림이겠거니 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묘한 호기심에 이끌려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3번이나 다시 읽어야만 했습니다. 급여 보너스 귀하의 계좌에 76, 500 영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지난 분기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임원진이 약속했던 1억 원의 연말 보너스 실수령액이었습니다. 세금을 떼고도 7천만 원이 넘는 거액. 막상 그 숫자를 확인하니 심장이 터질 듯 기뻤습니다. 그간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계좌에 찍힌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멈추지 않고 달려온 제 노력에 대한 증명이자 숱한 밤을 지새우고 주말을 반납하며 얻어낸 달콤한 보상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벌써부터 행복한 계획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양평에 있는 친정집을 수리해드리고 허리가 자주 편찮으신 아버지를 위해 최고급 안마의자를 사드려야지.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TV에서만 보시던 해외 명소로 여행도 가야지. 그리고 남편 서준 씨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새 자동차도 한 대 뽑아줘야지. 남편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남은 돈은 미래를 위한 비상금으로 은행에 잘 묶어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찬란한 미래와 장밋빛 계획에 흠뻑 취해 있던 찰나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박서준 씨의 이름이 뜨는 것을 보고 서프라이즈 선물 이야기를 꺼내며 살짝 장난을 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한껏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밤이 늦었는데 아직 안 잤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극도로 당황하고 다급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아, 우리 엄마 병원 실려가셨어. 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좀 와야겠다. 가슴속에 부풀어 오르던 행복감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으며 그 자리를 거대한 불안감이 덮쳤습니다. 어머니가 왜요? 갑자기 왜 응급실에 가신 거예요? 의사 말이 뇌출혈이래. 상태가 아주 위급해서 당장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한단다. 병원 측에서 수술 준비금이랑 VIP 병실 보증금으로 일단 1천만 원을 당장 수납해야 한다는데 너 지금 돈 좀 있니? 급하게 이체 좀 해줘. 나 지금 수중에 현금이 모자라서 그래. 남편 서준 씨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질려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귀는 윙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정정하시던 시어머니 김정순 여사님께서 왜 갑자기 이렇게 큰 병에 걸리신 걸까? 1천만 원. 방금 전 제가 받은 보너스에 비하면 그리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당장 생명이 오가는 상황이라 생각하니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요. 지금 바로 보낼게요. 병원 원무과 계좌번호 문자로 찍어주면 제가 거기로 바로 송금할게요. 아니야, 병원 계좌 말고 그냥 내 계좌로 보내. 그게 더 빨라. 나 지금 수술 동의서 쓰고 서류 처리하느라 정신없어서 원무가 들락거릴 시간도 없어. 서준 씨는 마치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는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뒤 조금 전까지 상상하던 행복한 계획들을 모두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의 위급한 상태만이 제 온 신경을 지배했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기고 재킷을 걸친 뒤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며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로비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제 안에 타오르는 조급함을 식혀주진 못했습니다. 걸음을 재촉하며 스마트폰을 열어 뱅킹 앱에 접속했습니다. 남편 계좌로 1천만 원을 입력하고 막 인증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순간 다시 화면이 전환되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친정어머니 윤영애 여사님이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평소 초저녁에 잠자리에 드시는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시다니 조금 의아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 싶어 로비 구석의 조용한 곳으로 걸음을 옮겨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대한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를 내려 애썼습니다. 네, 엄마. 듣고 있어요. 아직 안 주무셨어요? 수화기 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온화하고 따뜻했습니다. 지원아, 너 아직 회사니? 네, 엄마. 방금 일 다 끝내고 이제 퇴근하려던 참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 시댁 쪽에 무슨 일 생긴 거 없니?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어떻게 아신 걸까?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방금 시어머니께서 응급실에 실려 가셨대요. 지금 저도 병원으로 가려는 참이에요. 아까 내가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 걱정이 돼서 서준이한테 전화를 해봤지.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위독하다면서 바쁘다고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묘하게 서늘하고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당황하거나 놀라신 기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금 서준 씨와 나눈 통화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당장 응급수술을 위해 1천만 원이 필요해서 지금 바로 서준 씨 계좌로 송금하려던 참이라고요. 제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다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원아, 내 말 잘 들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엄마 말 명심해. 아직 그 돈 송금하지 마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왜요, 엄마?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해요. 당장 수술비 예치금이 없으면 수술을 못 한다잖아요. 엄마 믿어라, 딸아. 돈 문제는 절대 장난이 아니야. 더군다나 1천만 원이라는 큰 돈은 말이다. 사람 목숨 살리는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이성을 찾아야 해. 일단 병원에 도착해서 시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의사 입에서 나오는 정확한 진단을 듣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엄마는 네가 지금 너무 놀라서 남편이 하는 말만 무턱대고 믿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구나. 저는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성적이셨고 제게 시댁 식구들에게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의 태도는 불신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비보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고 신중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서준 씨가 너무 급하다고 했어요. 엄마, 혹시라도 늦어지면. 정말 그렇게 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어느 병원이든 응급 환자를 먼저 살려놓고 나중에 보호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수속비 몇 푼 없다고 당장 죽어가는 환자를 방치하는 병원은 없다. 정 불안하면 일단 남편한테 자잘한 초기 검사비 정도만 쓰라고 200만 원 정도만 보내줘라. 하지만 그 큰 수술비는 반드시 네가 병원에 도착해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의사에게 직접 설명을 들은 뒤에 결제해라.
엄마 말 들어. 절대 틀린 말 아니니까. 어머니의 음성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빌딩 로비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그러네 어머니의 말씀은 펄펄 끓어오르던 제 당혹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믿지만 동시에 친정어머니의 지혜와 인생 경험도 믿었습니다. 어쩌면 혼란스러운 마음에 제가 성급하게 굴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돈 때문에 응급 환자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말씀은 너무도 이치에 맞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마음을 다잡은 뒤 어머니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뱅킹 앱에 입력했던 1천만 원을 지우고 200만 원으로 수정한 뒤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 완료 알림창이 뜨는 것을 확인하고 폰을 가방에 넣은 뒤 챔걸음으로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는 수만 가지 걱정과 의구심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의심이 너무 앞서 나간 기우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택시가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둘러 요금을 계산하고 차에서 내려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특유의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언제 맡아도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냄새였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묻자 응급실 3구역 대기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남편 서준 씨와 시누이 지연 아가씨가 초조한 얼굴로 대기실 의자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 그림자를 보자마자 서준 씨가 쏜살같이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제야 오는 거야? 내가 전화한 지가 벌써 30분이 넘었는데 우리 엄마 저 안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고. 눈시울이 붉어져 방금 전까지 펑펑 운 듯한 시누이 지연도 거들었습니다. 새언니, 엄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방금 나오셔서 당장 돈을 수납해야 수술실을 세팅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애가 타는 것 같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설명하기 힘든 묘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준 씨의 손에서 제 손을 천천히 빼내며 물었습니다. 아까 내가 오면서 200만 원 먼저 보냈는데 그건 확인했어요? 일단 어머니 상태부터 좀 직접 봐야겠어요. 제가 200만 원만 보냈다고 하자 서준 씨의 얼굴에 순식간에 실망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미간을 확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왜 고작 200만 원만 보낸 거야? 내가 1천만 원이 당장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 돈으로 대체 뭘 하라고? 지연이 즉시 말을 잘랐습니다. 맞아요, 새언니. 그 돈으로는 병실 예치금 내고 나면 끝이에요. 수술비는 어떡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 수술이 아주 복잡해서 제일 좋은 최신 장비가 있는 VIP 수술실을 써야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오직 1천만 원이라는 숫자와 어머니의 위급함만을 강조할 뿐 제가 시어머니를 직접 뵙겠다고 한 말은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경고가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랑 아가씨는 걱정하지 말아요. 하지만 그 전에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부터 만나서 어머니 상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어야겠어요. 나도 며느리인데 시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의 단호한 태도에 두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준 씨와 지연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지연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기, 담당 교수님은 방금 다른 과 선생님들이랑 긴급 협진 회의하러 가셨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서준 씨도 다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당 교수님은 맞아. 당신은 여기 의자에 좀 앉아 있어. 아니면 차라리 집에 가서 통장이나 카드를 더 가져오든가. 여기 있어봤자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자꾸만 저를 이 자리에서 쫓아내려 하고 의사와의 만남을 차단하려는 그들의 태도는 제 마음속 의구심을 거대한 눈덩이처럼 키워놓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상황이 그렇게 위급하다면
왜 며느리인 제가 의사를 만나는 걸 기를 쓰고 막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뒤에서 부르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원무과 간호사 스테이션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이 불투명한 상황을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의 목숨과 적지 않은 돈이 걸린 문제라면 더더욱이요. 스테이션에 도착하니 젊은 간호사 한 분이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고개를 들고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응급실로 실려오신 김정순 환자분 보호자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떤지 여쭙고 싶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도 면담을 하고 싶어서요. 제가 목적을 분명히 밝히자 간호사는 컴퓨터 모니터를 몇 번 클릭하며 정보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김정순 환자분이요. 지금 302호로 올라가셨어요. 환자분 상태는 현재 아주 안정적이시고요. 당장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정우진 선생님께서 주치의로 배정되셨는데 마침 야간 회진 차 병동으로 가셨으니까 곧 이쪽으로 오실 거예요. 보호자분은 저기 대기석에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상태가 안정적이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되물었습니다. 간호사의 말은 남편과 시누이가 떠들어대던 내용과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네. 처음 응급실 오셨을 때는 혈압이 좀 높으셨는데 약물 투여하고 나서 금방 정상 수치로 떨어지셨어요. 환자분 의식도 아주 명료하시고 말씀도 잘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간호사는 저를 안심시키려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시 대기석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것을 본 서준 씨와 지연의 얼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준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뭐래? 저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안정적이시래.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과 난처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안정적이라는 건 겉보기에만 그런 거예요. 새언니. 의사 선생님이 뇌출혈은 언제 갑자기 확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라고 하셨어요. 어쨌든 수술로 원인을 제거해야 완치된다고요. 그때 마침 안경을 쓴 젊은 의사 선생님이 하얀 가운을 휘날리며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스테이션에 있던 간호사가 그분을 향해 손짓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저기 오시네요. 저분이 정우진 선생님이세요. 저는 지체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우진 선생님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서준 씨와 지연도 사색이 된 얼굴로 허둥지둥 제 뒤를 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김정순 환자분 며느리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저희 시어머니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우진 선생님은 저를 한번 보고 제 뒤에 선 남편과 시누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네. 아까 아드님께 이미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환자분 뇌에 미세한 출혈이 발생한 건 맞습니다만 그 양이 극히 적습니다. 현재 모든 활력 징후는 정상이고요. 만약을 대비해 입원시켜서 경과를 관찰 중이긴 합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수술을 진행할 아무런 의학적 소견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출혈량 극히 미미함, 수술 불필요. 이것은 조금 전 제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읊어대던 위급 상황. 당장 응급수술 필요라는 삼류 드라마 같은 대본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입원비나 초기 치료비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기본적인 검사비랑 입원 보증금에서 일단 50만 원 정도만 수납해 주시면 됩니다. 추후에 추가되는 약제비나 식대 등은 퇴원하실 때 정산서에 다 나올 거고요. 50만 원, 1천만 원이 아니라 고작 5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는 결코 단순한 소통의 오해나 착각에서 빚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서준 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제 매서운 눈빛을 견디지 못한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눈을 피하더니 다급히 정우진 선생님의 팔을 잡아 끌고 구석으로 가 무언가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절망감과 혼란스러움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든든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아, 엄마 왔다. 지원아, 뒤를 돌아보니 친정어머니 영애 여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옆에는 기품 있고 위험 있어 보이는 중년 신사 한 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런 못도 어머니는 다가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안쓰러움과 단호함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며 옆에 신사분을 소개했습니다. 인사해라. 이분은 여기 병원 원장님이신 최영환 원장님이셔. 엄마와는 오랜 직이지. 사돈어른 상태가 어떤지 원장님께서 직접 한 번 더 꼼꼼히 봐주시기로 하셨다. 어머니와 최 원장님의 등장은 제게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곧 모든 진실의 베일이 벗겨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병원장님이신 최영환 원장님이 나타나자 그곳의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정우진 선생님은 원장님을 보자마자 깍듯이 허리 굽혀 인사를 올렸고 서준 씨와 지연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짧게 상황을 설명하시자 최 원장님은 직접 환자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302호 병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병실 안,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평온하게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안색에는 혈색이 돌았고 숨소리도 아주 고르고 편안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경을 헤매다 죽다 살아난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죠. 최 원장님은 침대 곁에 비치된 환자 차트를 살피고 방금 찍은 CT 필름을 들어 불빛에 비춰보셨습니다.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는 듯 했습니다. 진찰을 마친 원장님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복도로 나오셨습니다. 최 원장님은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시더니 낮지만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영애야, 그리고 지원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환자분 상태는 전혀 위중하지 않아. 정우진 선생이 진단한 내용이 정확해. 아주 작은 미세 출혈이고 위치도 위험한 곳을 비껴갔어. 이런 케이스는 굳이 몸에 칼을 대서 수술할 필요가 전혀 없단다. 그저 안정을 취하면서 혈압 강화제 투여하고 핏덩어리가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되기를 기다리면 그만이야. 곧 완전히 회복하실 거다. 해당 병원의 최고 책임자이자 권위자인 최 원장님의 이 확인 사살은 남편 서준 씨가 쓴 엉성한 거짓말 시나리오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최 원장님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큰 병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는 한편 제 가슴 한구석에는 무거운 배신감과 실망감이 먹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 원장님은 저를 더욱 깊은 충격에 빠뜨릴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다만 방금 CT 필름에 찍힌 혈종의 크기와 형태를 보니 내 오랜 임상 경험상이 어지럼증이나 두통 같은 증상이 불과 몇 시간 전에 갑자기 생긴 건 절대 아니야.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 분명히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가 있었을 텐데 가족들이 그 신호를 무시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로 병원 방문을 늦췄거나 둘 중 하나겠지. 냉정하게 말해서 오늘 밤 이렇게 응급실로 뛰어들어온 건 진짜 응급 상황이라서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목적을 위한 핑계나 연출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네. 원장님의 마지막 말씀은 제 심장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방금 갑자기 쓰러진 게 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그 말인즉슨 시댁 식구들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어머니의 병세를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바로 제가 거액의 보너스를 받는 그날 밤까지 고의로 입원을 미루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위급한 상황을 연출하여 제게서 돈을 빼내기 위해 그들의 추악한 목적이 너무나도 투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곁에 선 친정어머니와 말없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굳이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품었던 작은 의심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해나 소통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산되고 기획된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심장이 쥐어짜듯 아파왔습니다. 서준 씨와 결혼한 지 3년. 저는 언제나 제가 참 좋은 시댁을 만났고 저만을 사랑해주는 헌신적인 남편을 얻었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눈앞에 까발려진 진실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최 원장님과 정우진 선생님이 자리를 뜨자 복도에는 숨막히는 정적과 어색함만이 남았습니다. 서준 씨와 지연은 마치 밀랍 인형처럼 굳어버린 채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졸렬한 연극이 막을 내렸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변명보다도 명확한 자백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판을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서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당신이랑 아가씨가 여기서 어머니 병간호해요. 병원비 결제는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해 둘 테니까. 나 지금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볼게요. 말을 마친 저는 친정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미련 없이 뒤돌아 걸어 나왔습니다. 뻔뻔한 사기극이 들통나 수치심과 공포에 질려 돌처럼 굳어버린 두 사람을 그 자리에 남겨둔 채로요. 친정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야경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넘어와 제 창백하고 영혼 없는 얼굴을 비췄습니다. 어머니도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수석에서 손을 뻗어 제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 쓰디쓴 진실을 삼키고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신혼집이 아닌 친정집 내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밤새 한숨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의 날카로운 지적, 서준 씨와 지연의 당황하던 표정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매일 밤 같은 베개를 베고 자던 남편에게 철저하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은 제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거나 다시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 철면피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이 연극을 계속 이어나갈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집을 나서는 제게 짧게 당부하셨습니다. 침착하게 굴어라. 놈들이 무슨 쇼를 하든 일단은 지켜만 봐. 네 손에 쥔 패를 너무 일찍 보여줘선 안 된다. 저는 백화점에 들러 고급 과일 바구니와 홍삼 세트를 사서 시어머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은 세상에서 제일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며느리처럼 꾸몄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순 여사는 침대 헤드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약간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생사를 오가는 큰 수술을 앞둔 사람의 몰골은 결코 아니었죠. 하지만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어머니는 갑자기 기력을 다 잃은 사람처럼 허스키한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지원이 왔니? 못난 애미가 너희들 고생만 시키는구나. 서준 씨도 병실에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과일 바구니를 황급히 받아들며 그는 얼굴에 가증스러운 걱정을 가득 담아 물었습니다. 여보, 왔어? 어제 친정 가서 잠은 좀 잤어? 나는 당신 너무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잤잖아.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너무나 부자연스럽다고 느낄 만큼 가짜 웃음이었죠. 탁자 위에 홍삼 세트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요.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아까 오면서 담당 선생님이랑 다시 면담했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푹 쉬시면 낫는다고 하시던데요. 저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며 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콜록콜록 기침을 해대며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준 씨는 얼른 다가가 어머니의 가슴을 쓸어내려 주더니 저를 나무라듯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진짜 순진하다. 의사가 보호자 안심시키려고 그냥 하는 소리를 고지곳대로 믿어? 우리 엄마 병이
얼마나 무섭고 복잡한 건데 이거 한번 봐봐. 서준 씨는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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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뜻 보니 의사의 처방전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도통 알 수 없는 복잡한 영문약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적힌 비급여 약제비 예상 금액은 눈이 튀어나올 만큼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서준 씨가 침을 튀기며 설명했습니다. 이거 전부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외국 수입 신약이랑 표적 치료제야. 의사 말이 이 약을 써야만 후유증 없이 뇌출혈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대. 이거 1사이클 도는 데만 돈 1,000만 원이 우습게 깨진다니까. 내가 그래서 어제 당신한테 수술비랑 약값으로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야. 마침 병실에 들어온 지연이 완벽한 타이밍에 치고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새언니. 비싼 약이 확실히 돈값을 한대요. 우리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오빠는 엄마 잘못될까봐. 어제 너무 애가 타서 그렇게 서둘렀던 거예요. 쿵짝이 맞아도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이 거짓말에 판을 깔면 다른 한 명이 그럴듯한 살을 붙여 어젯밤에 엉성했던 거짓말을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어제의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100% 이 말에 속아 넘어갔을 것이고 지금 당장 제 입출금 통장을 꺼내 이체를 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건 구역질 나는 원숭이들의 서커스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준 씨가 내민 처방전을 받아들고 유심히 살펴보는 척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약값이 정말 엄청나게 비싸네요. 마침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대학병원 약제부에서 일하는 약사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이 처방전 사진 찍어서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라도 약을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지, 진짜 부작용은 없는지 알아봐주면 좋잖아요. 말을 마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려는 식견을 하자 서준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리며 다급히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뭐 하러 번거롭게 친구한테까지 연락해. 이건 완전 최신 특수 약물이라서 네 친구가 봐도 잘 모를 거야. 나랑 친한 선배 중에 제약회사 다니는 형 있잖아. 내가 방금 그 형한테 연락해뒀으니까 그쪽 통해서 구하면 돼. 병원보다 가격도 훨씬 잘 쳐준댔어.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나한테 돈만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다 결제하고 약 타올게. 응, 너무나도 노골적인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전문가에게 이 엉터리 처방전을 보여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따져 묻지 않고 네, 알겠어요. 라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 후로 병실 의자에 앉아 실없는 날씨 얘기나 몇 마디 나누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장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닫는 척하며 살짝 틈을 열어두고 벽에 바짝 기대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그들이 어떤 흉계를 꾸밀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곧이어 신경질적인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씨, 저 맹추 같은 새언니, 진짜 왜 저래? 엄마가 이렇게 아프다고 연기를 하는데 왜 자꾸 이것저것 따지고 확인하려고 들어? 우리가 지 돈 훔쳐 먹을까봐 의심하는 거야. 뭐야? 재수없게. 서준 씨의 낮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원래 돈 잘 버는 년들이 돈 냄새도 잘 맡고 깐깐한 법이야. 근데 걱정 마. 제가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좀만 더 불쌍한 척하면 결국 지갑 열게 돼 있어. 진짜 문제는
그깟 1천만 원 푼돈이 아니야. 제가 어제 받은 연말 보너스, 그게 진짜 타깃이라고. 어떻게든 구슬려서 그 돈 절반이라도 4명의 통장으로 옮겨놓게 만들어야 돼. 지연이 화들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절반이나? 그럼 진짜로 새언니랑 이혼하게? 오빠, 진짜로 새언니 버릴 거야? 당연하지. 넌 내가 저렇게 뻣뻣하고 재미없는 여자랑 평생 살 줄 알았냐? 그냥 돈 버는 기계라서 적당히 맞춰주면서 산 거지. 쟤 조만간 영남권 지역 본부장으로 진급 발령 나잖아. 그때 되면 재산 분할할 때 우리가 훨씬 유리해지니까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반띵 쳐야지. 그 돈 챙기고 나면 나도 당당하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 곁으로 돌아갈 거다. 지긋지긋한 이 연극도 끝이야. 서준 씨의 그 말은 시퍼렇게 날이 선 비수가 되어 제 심장 한가운데를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토록 차갑고 잔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사랑, 헌신, 다정한 미소, 그 모든 것이 그저 제 재산을 노린 완벽한 기만이자 쇼였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처음부터 제 돈과 지위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살댐을 파고드는 것도 모른 채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처절한 고통이 오히려 제 이성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위해 흘릴 눈물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눈이 부시도록 화창한 날씨였지만 제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그 남자의 채취가 남은 신혼집으로 갈 수도 없었던 저는 운전대를 잡아 무작정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제 표정을 보자마자 어머니는 단박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눈치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다가와 저를 꽉 안아주셨고 따뜻한 꿀물 한 잔을 타다 주셨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심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소리내어 울부짖지는 않았지만 뺨을 타고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짜 수입 신약 처방전부터 문 밖에서 엿들은 서준 씨와 지연의 그 역겨운 대화 내용까지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였지만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감정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중간중간 혀를 끌관 차실 뿐 묵묵히 들어주셨고 그럴수록 어머니의 눈빛은 무섭도록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한숨이 아니라 당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에 대한 확신의 한숨이었습니다. 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다만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까지 안면몰수하고 나올 줄은 몰랐구나. 제가 눈물 젖은 얼굴로 멍하니 쳐다보자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봉투를 툭 내려놓으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열어봐라. 탁자 위에 봉투를 툭 내려놓으며 열어봐라. 탁자 위에 봉투를 툭 내려놓으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안에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인쇄된 종이 몇 장. 그것은 서초동에 위치한 가정법원 및 이혼소송 전문 법무법인의 상담 기록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 한가운데 끼워져 있는 신용카드 영수증. 고객명 박서준, 결제일은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이라면 제가 연말 보너스를 받게 될 것 같다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서준 씨에게 전화로 자랑했던 바로 그날 즈음이었습니다. 네가 보너스 받는다고 자랑했던 그 무렵부터 저놈 행동거지가 수상쩍다 싶었다. 밤마다 베란다에 나가서 몰래 누군가랑 속닥거리며 통화하고 내 보너스 액수나 우리 집 재산 목록 같은 걸 은근슬쩍 캐묻더구나. 엄마의 오랜 촉이 이건 절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경고했지. 그래서 내가 흥신소 운영하는 예전 동창한테 부탁해서 저놈 뒤를 좀 은밀하게 캐달라고 했단다. 그랬더니 이 서류들이 튀어나오더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어떻게 하면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까 들떠 있었는데 그 시각 남편이라는 작자는 제 등 뒤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며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제 재산을 빼앗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치밀함과 냉혹함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시금 분노가 치밀어 올라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보며 어머니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쥐셨습니다. 지원아,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은 질질 짜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네가 약한 모습을 보일수록 저 쓰레기 같은 놈들은 더 신나서 널 물어뜯을 거다. 이 지경까지 온 이상 우린 절대 그냥 호락호락하게 당해줄 수 없어. 그럼 이제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인간들 멱살이라도 잡고 진실을 다 까발려 버릴까요? 아니, 절대 안 돼. 어머니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가서 난리를 친들 네가 얻는 게 뭐가 있겠니? 순간의 화풀이는 되겠지. 하지만 저놈들이 순순히 자기 죄를 인정할 것 같아. 오히려 널 의부증 걸린 미친 여자로 몰아세우면서 역공을 펼 거다. 아직 우리 손에 있는 증거만으로는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기에 부족해. 우린 더 치밀하게 함정을 파야 해. 함정이요? 그래, 저놈들이 먼저 더러운 연극을 시작했으니 우리도 기꺼이 장단을 맞춰주자꾸나. 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순진한 아내 연기를 하는 거야. 남편을 하늘같이 믿고 시댁에 헌신하는 바보 같은 며느리 말이다. 놈들이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에 취해 스스로 깊은 수렁에 빠질 때까지 기다려. 그동안 우리는 놈들의 사기 행각과 재산 은닉, 횡령을 증명할 수 있는 빼박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는 거다. 모든 패가 완벽하게 우리 손에 들어왔을 때 그때 단번에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그때가 되면 저놈들은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겠지. 어머니의 계획은 대담하고도 무서우리만치 완벽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혜와 강인함을 마주하자 제 안에서도 무언가 뜨거운 불덩이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이대로 억울하게 무너질 순 없지. 내 청춘과 피땀 흘려 번 돈을 저런 기생충 같은 인간들에게 단 한 푼도 뺏길 순 없어. 눈물이 멈추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향해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잔혹한 체스 게임에서 저는 결코 패배자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여배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언제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갔냐는 듯 매일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아내 행세를 했습니다. 가끔 서준 씨가 전화를 걸어와 안부를 물을 때면 저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술비 1천만 원 송금건에 대해 그가 슬쩍 운을 띄우면 저는 한숨을 푹 내쉬며 변명했습니다. 여보, 어쩌지? 회사 재무팀 쪽에 전산 문제가 좀 생겨서 보너스 입금이 며칠 지연될 것 같아. 며칠만 있으면 바로 해결된다니까. 돈 들어오는 대로 내가 어머니 병원비부터 싹 다 결제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제 말에 서준 씨는 몹시 안다라는 눈치였지만 제가 의심을 품을까봐 두려웠는지 더 이상 강하게 돈을 요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친덫에 서서히 걸려들고 있는 셈이었죠. 그렇게 숨막히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회계팀에서 일하는 친한 동료 수진 선배가 식판을 들고 제 옆자리에 바짝 다가와 앉았습니다. 선배는 주위를 한번 쓱 살피더니 몹시 흥분한 목소리로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지원아, 너 진짜 축하한다. 아니, 새 집 샀으면 샀다고 말을 하지. 왜 그렇게 입을 싹 닫고 있었어? 서운하게 진짜. 저는 토끼 눈을 뜨고 선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네, 새 집이요? 선배님, 저 집 산 적 없는데요? 수진 선배는 킥킥 웃으며 자기 스마트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에이, 아직도 시치미 뗄래? 이거 네 남편분 아니야? 진짜 훈남이시더라. 선배가 내민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제 남편 서준 씨였습니다. 그는 번쩍거리는 고급스러운 모델하우스 상담석에 앉아
입가에 숨길 수 없는 환희의 미소를 띤 채 두꺼운 계약서에 펜으로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최근 수도권 신도시 개발 구역에서 가장 핫하다는 프리미엄 주상복합 아파트 브랜드의 화려한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나도 어제 그쪽 아파트 청약 당첨돼서 가계약금 걸러갔다가 우연히 네 남편분 본 거야. 반가워서 인사하려고 다가갔는데 분양 상담사랑 너무 진지하게 계약서 쓰고 계시길래 방해될까봐 그냥 몰래 사진만 찍어왔지. 야, 거기 분양가 장난 아니던데? 아무리 제일 작은 평수라도 최소 8억 원은 줘야 들어가는 곳이잖아. 지원이 너 언제 그렇게 열심히 일하더니 결국 부부 쌍끌이로 크게 한 건 했네. 진짜 대단하다. 수진 선배는 저를 치켜 세우며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분양가 최소 8억 원이라는 숫자만이 경고음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8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하려면 최소 10%에서 20%의 계약금이 당장 현찰로 필요합니다. 대략 8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사이의 거액이죠. 대체 서준 씨가 그 큰 돈을 어디서 났단 말인가요? 그는 평범한 중소기업 대리로 한 달 월급이라야 2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자기 용돈 쓰고 생활비 보태면 남는 것도 없는 뻔한 수입이었죠. 저희 부부의 모든 예금과 적금, 투자금은 전부 제 명의의 계좌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체 어디서 현금을 융통해 계약금을 치른 것일까요? 등줄기를 타고 오싹한 소름이 돋으며 끔찍한 가설 하나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안면 근육의 경련을 억누르며 수진 선배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 하하, 선배님, 오해하셨어요. 남편 친한 친구 중에 이번에 거기 아파트 계약하는 분이 계셔서 꼼꼼한 저희 남편이 그냥 옆에서 계약서 검토하는 거 좀 도와주러 간 거예요. 저희 부부 형편에 무슨 그런 비싼 아파트를 사요. 아직 멀었죠, 뭐. 그럴싸한 거짓말로 상황을 무마한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판을 엎을 듯 치워버리고 급한 업무가 생겼다는 핑계를 대며 반쯤 뛰다시피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부장님께 급한 가정사가 생겼다며 반차를 내고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를 몰아 평소 주거래 은행인 지점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아니어라. 그냥 우연히 친구 따라간 거여라. 하지만 여자의 직감, 그 중에서도 가장 벼랑 끝에 몰린 여자의 서늘한 직감은 진실이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추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대기석에 앉아 제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리는 그 몇 분의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꽉 쥔 두 손에는 차가운 진땀이 배어났습니다. 딩동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번호가 전광판에 떴습니다. 저는 창구로 다가가 최대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최근 한 달간의 입출금 거래 내역서를 전부 뽑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제 신분증을 받아들고 키보드를 타닥타닥 두드렸고 이내 옆에 있는 프린터에서 징 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종이 뭉치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긁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A사 용지 뭉치를 받아든 저는 은행 구석의 빈 의자로 가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첫 장, 두 번째 장, 급여가 들어오고 공과금이 빠져나가고 통신비가 결제되고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제 시선은 어느 한 줄의 기록에 대못이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출금 0원. 수취인 주식회사 SJ 컨설팅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제 계좌에서 흔적도 없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거래가 이루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이채일 씨, 12월 5일 새벽 3시 17분, 12월 5일, 바로 제가 거액의 보너스를 받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3천만 원이 저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계좌로 쏙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저는 두 눈을 감고 그날 밤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연말 마감으로 너무 피곤했고 회식까지 겹쳐 집에 오자마자 기절하듯 잠들었는데 새벽에 갈증이 나 살짝 깼을 때 서준 씨가 제 핸드백을 뒤적거리는 것을 얼핏 본 기억이 났습니다. 그 악마 같은 인간은 세상 모르고 다빠떨어진 아내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했습니다. 평소 제 스마트폰 잠금 패턴과 뱅킹 앱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보고 외워두었던 그는 제 폰으로 접속해 지갑에 있던 보안카드 OTP까지 꺼내어 완벽하게 이체를 실행한 것입니다. 티끌만한 의심도 피할 수 있는 무결점의 도둑질이었죠. 그리고 그 돈을 입금받은 SJ 컨설팅이라는 낯선 회사. SJ, 서준 그리고 지연. 너무나도 유치하고 뻔뻔한 장명의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합심하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제 돈을 빼돌린 것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자신들의 이름조차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얼마나 바보천치로 알았으면 이렇게 허술하고 오만하게 일을 꾸몄을까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기막힌 사실을 토해내듯 털어놓았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의 목소리가 통제되지 않고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미친 상황 속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냉정함을 유지하셨습니다. 흥분하지 마라, 지원아. 지금 네가 이성을 잃고 섣불리 행동하면 놈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야. 방금 말한 그 회사 이름이랑 계좌 정보 엄마한테 문자로 남겨놔. 내가 당장 사람 풀어서 뒤를 캐볼 테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한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짐작이 맞았어. SJ 컨설팅이라는 회사. 불과 2주 전에 설립 등기가 올라간 서류상 유령 회사더구나. 법인 등록지 주소도 가짜 고시원이고 무엇보다 법인 대표 이사로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누군지 아냐? 바로 내 시누이 박지연이다. 놈들은 처음부터 내 돈을 합법적인 용역 대금처럼 꾸며서 세탁하고 빼돌리기 위해 이 회사를 세운 거야. 진실의 마지막 바닥까지 확인한 순간 역설적으로 가슴을 짓누르던 통증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시퍼런 복수심이 채워졌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사랑했던 남편, 친동생처럼 아끼며 용돈까지 쥐어주던 시누이. 그들은 저를 완벽하게 기만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족이란, 부부란 그저 돈을 뜯어내기 위한 달콤한 사기극의 무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은행 거래 내역서가 구겨질 정도로 꽉 쥐며 은행 로비에 한참을 죽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신혼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하게 평정을 되찾은 모습이었지만 제 마음속엔 놈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대한 태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저는 평소보다 훨씬 크고 푸짐하게 저녁 식탁을 차렸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서준 씨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저녁을 보고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제 뒤로 다가와 허리를 감싸 안고 볼에 가볍게 뽀뽀를 하며 애교를 떨었습니다. 와, 우리 마누라, 오늘 무슨 일 있어? 반찬이 왜 이렇게 화려해? 뭐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향해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태어나서 지은 미소 중 가장 소름 끼치게 가식적인 미소였을 겁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우리 여보랑 오붓하게 맛있는 저녁 먹고 싶어서 좀 무리해봤죠. 얼른 씻고 와서 앉아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미끼를 툭 던졌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돈 이야기를 꺼냈죠. 여보, 나 이번에 받은 보너스 말이야. 그냥 은행에 묶어두는 것보다 요새 신도시 쪽에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장난 아니라고 하던데 우리 그쪽으로 투자 좀 해볼까?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신도시 모델하우스 투어 좀 다녀올래? 서준 씨의 젓가락질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눈동자를 굴리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를 슬금슬금 쳐다보는 눈빛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지만 제가 평소와 다름없이 해맑게 고기를 씹고 있는 모습을 보자 이내 안심한 듯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요새 부동산 거품 꺼진다고 난리인 거 몰라? 그런 거 잘못 건드렸다간 상투 잡고 평생 빚더미에 앉아. 우린 그냥 안전하게 1금융권에 예금 박아놓고 따박따박 이자나 받아먹는 게 최고야. 나 그런 부동산 쪽은 영재병인 거 알잖아. 조금 전 자기 손으로 8억짜리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온 인간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키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듣고 보니 당신 말도 맞네. 사실 나도 안전한 정기예금이 낫겠다 싶어서 며칠 전에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를 한번 확인해 봤거든?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이 있는 거 있지? 내 통장에서 무려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흔적도 없이 쏙 빠져나가 버린 거 아니겠어? 내가 송금한 적도 없는데. 요즘 하도 보이스피싱이니 해킹이니 난리라던데 은행 전산에 오류가 난 건지 해킹을 당한 건지 너무 무서워. 내일 당장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부터 하려고. 저는 그 말을 내뱉으며 호랑이처럼 매서운 눈으로 서준 씨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쨍그랑. 서준 씨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기침을 크게 2번 하더니 황급히 물컵을 집어들고 벌컥벌컥 물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쥐어짜낸 듯한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깜짝 놀랐잖아. 그거 사이버 수사대 갈 필요 없어. 내가 뺀 거야. 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그게. 내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번에 되게 유망한 AI 벤처 기업 창업한 녀석이 있거든. 그쪽에 3천만 원 찔러 넣으면 최소 23배는 뻥튀기 돼서 돌아온다고 엄청 고급 정보를 주더라고. 내가 당신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일단 내 맘대로 투자금 빼서 넣은 거야.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하지만 진짜 확실한 거니까 걱정 마. 돈 불어나면 다 당신 통장으로 다시 꽂아줄게.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었습니다. 그 뻔뻔한 낯짝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과장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하는 척했습니다. 아휴 깜짝 놀랐잖아. 난 또 진짜 경찰서 가야 하는 줄 알았네. 여보, 다음부터는 제발 이렇게 큰 돈 움직일 땐 나한테 미리 말 좀 해줘.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어색하고 숨막히는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서준 씨는 급하게 처리할 잔업이 있다며 서둘러 도망치듯 서재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씻겠다며 욕실로 향했죠. 샤워기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다리던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인간은 절대 불안해서 중요한 서류를 회사에 두거나 남에게 맡기지 못합니다. 무조건 자기 시야 안에 두려 하죠. 저는 그가 출퇴근 때마다 분신처럼 들고 다니는 갈색 가죽 서류 가방을 노렸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서재로 스며들어 갔습니다. 책상 한가운데 그 가죽 가방이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고 손에는 진땀이 났지만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가방 지퍼를 열자 일반적인 회사 서류철들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파란색 고급 파일 하나가 따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파일을 꺼내 펼치는 순간 첫 페이지 상단에 굵게 찍힌 글씨가 제 망막을 강타했습니다. 아파트 주상복합 분양계약서. 떨리는 손으로 계약자 명의란을 확인했습니다. 매수인은 단독 명의가 아닌 2인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매수인 1. 박서준. 매수인 2. 강민희. 그 세 글자는 마치 예리한 비수가 되어 아직 채 아물지도 않은 제 심장의 상처를 잔인하게 후벼 팠습니다. 강민희는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무렵 서준 씨가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저에게 그녀와 성격 차이로 아주 깔끔하게 헤어졌고 지금은 그저 가끔 안부나 묻는 편한 여사친일 뿐이라고 설명했었죠. 사랑에 눈이 멀었던 바보 같은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단 한 번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놓인 진실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땀 묻은 돈 3천만 원을 도둑질해 그 돈으로 전 여자친구이자
현재의 상간녀와 함께 살 호화로운 신혼집을 계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구어갈 미래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돈이 그가 딴 여자와 뒹굴며 쾌락을 즐길 러브하우스를 짓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 배신감은 단순히 돈을 도둑맞았다는 분노를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아내로서 제가 바쳤던 순결한 사랑, 굳건한 믿음, 그리고 밤낮 없이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던 모든 희생이 발밑에 진흙창에 내동댕이 쳐져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든 채 온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스마트폰을 꺼내 분양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 특약 사항, 그리고 두 사람의 인감도장이 찍힌 서명란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고화질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에 지문 하나 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본래 있던 자리에 완벽하게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눈물도 고통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베리아 벌판 같은 텅 빈 허무함과 뼈를 깎는 차가운 복수심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서재를 빠져나오는데 마침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오던 서준 씨와 딱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움찔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서재에는 왜? 저는 제 손에 들려있던 핸드크림 튜브를 가볍게 흔들어 보이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 이거 핸드크림 찾으려고 들어갔었지. 여보 다 씻었어? 거실 가서 나랑 넷플릭스나 같이 보자. 그는 제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능멸한 짐승 같은 남자와 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제 머릿속을 채운 생각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완벽한 물증을 더 모아야 해. 저 인간이 법정에서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내뱉지 못하고 철저하게 파멸할 수 있도록 목을 조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올가미를 준비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는 길에 조용한 브런치 카페에서 어머니와 만났습니다. 어머니께 어젯밤 찍어둔 아파트 계약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어머니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격렬한 분노가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내 특유의 침착함으로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셨습니다. 지원아, 잘 들으렴. 지금 네가 찾아낸 이 계약서만으로는 저놈이 네 돈을 몰래 빼돌려 부동산을 샀다는 횡령과 재산 은닉 정도만 입증할 수 있어. 만약 법정 공방으로 가면 놈들은 분명히 강민이라는 여자는 그저 투자를 같이 한 지인일 뿐이거나 공동명의만 빌려준 명의신탁이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거다. 놈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려면 저 둘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불륜 사이라는 빼박 증거, 즉 외도의 현장이 필요해. 그럼 이제 어떡하죠? 엄마, 흥신소 사람을 더 붙여야 할까요? 저는 어머니의 탁월한 판단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저번에 네 시댁 식구들 뒤를 좀 봐주셨던 엄마 동창분 있지? 사실 그분, 그냥 동창이 아니라 업계에서 아주 뼈 굵은 사설 탐정, 조상민 소장님이셔.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수임료를 지불하고 조 소장님께 저놈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밑바닥까지 샅샅이 파헤쳐 달라고 의뢰해야겠다. 지금 돈 몇 푼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저 악마 같은 놈들의 민낯을 세상에 까발리는 게 먼저다. 그날 아침 저와 어머니는 곧바로 조 소장님과 은밀히 접선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날카롭고 매서운 눈매를 가진 조 소장님은 저희가 모은 자료와 정황 설명을 묵묵히 듣더니 딱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사모님, 딱 3일만 주십시오. 3일 안에 모든 판을 끝내드릴 그림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은 제게의 영겁의 세월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사에 출근해 미친 듯이 일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아양을 떠는 완벽한 이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속은 시뻘건 불덩이에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조 소장님이 과연 얼마나 더 추악하고 더러운 진실을 물어올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3일째 밤, 조 소장님으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인적이 드문 외곽의 낡은 다방이었습니다. 다방에 들어서자 조 소장님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훨씬 굳어있고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 대신 태블릿 PC 하나를 툭 올려놓았습니다.
사모님, 따님,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셔야 할 겁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시궁창입니다. 조 소장님의 경고와 함께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초망원 렌즈로 몰래 찍은 듯한 사진들이 슬라이드 쇼처럼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사진. 서준 씨와 강민희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두 사람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무인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불륜의 현장이었죠. 하지만 제 심장을 참게 만든 것은 그 다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준 씨, 강민희, 그리고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 귀엽게 생긴 남자아이가 햇살 내리쬐는 공원 잔디밭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서준 씨의 모습. 세 사람은 완벽하고 단란한 가족 그 자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남자아이의 이목구비가 서준 씨를 소름 끼치도록 빼닮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셨습니까? 박서준과 강민희. 두 사람 한 번도 헤어진 적 없습니다. 조 소장님의 묵직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어린이집에 확인해 보니 박서준이 버젓이 아빠 행세를 하며 보호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주말마다 아이를 픽업하더군요. 아이도 놈을 아빠라고 부르고요. 어린이집에 아빠로 등록되어 있다니. 그 말은즉 이 아이가 저와 서준 씨가 결혼하기도 전에 이미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는 저와 성스러운 결혼 서약을 맺을 때도 매일 밤 저를 안으며 사랑을 속삭일 때도 이미 다른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의 결혼 생활은 그저 돈 많은 호구를 곁에 두고 빨아먹기 위한 철저한 연극 무대였고 그 무대 위에서 저 혼자만 미친년처럼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춤을 춰댔던 것입니다. 이 파렴치하고 구역질 나는 진실 앞에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 소장님이 가져온 판도라의 상자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자식인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는 태블릿에서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오빠, 그래서 그 멍청한 년이랑은 대체 언제 도장 찍을 건데? 짜증 섞인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오후 카페에서 두 남매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이었죠. 이어진 서준 씨의 대답은 제 억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야, 임마. 진득하게 기다려. 전현 이번에 영남권 지역 본부장으로 정식 승진 발령 나잖아. 그때 돼야 전현 몫으로 나오는 연봉이며 보너스 파이가 확 커진다고. 그때 가서 확 이혼 소송 걸고 재산 반띵해버려야 우리가 떨어지는 콩고물이 많지. 걱정 마라. 오빠가 이미 큰 그림 다 그려놨으니까. 몇 달만 꾹 참으면 저 늑다리 같은 년 빈털터리로 쫓아내고 민이랑 우리 민준이 이 집에 떳떳하게 데리고 들어올 거니까. 파일이 끝나고 다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고통과 배신감은 이제 온몸에 피를 펄펄 끓게 만드는 시뻘건 지옥불 같은 복수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 봤습니다. 다 들었고요. 이제 이 구역질 나는 연극, 제 손으로 박살낼 때가 온 것 같네요. 저는 이 끔찍한 진실들이 내 인생에 닥친 최악의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조상민 소장님이 추가로 들고 온 보고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가정 파탄을 넘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범죄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대낮에 다급하게 어머니께 전화를 건 조 소장님은 목소리가 몹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단서를 잡았으니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고 하셨죠. 퇴근 후 저와 어머니는 곧장 비밀 아지트로 향했습니다. 조 소장님은 탁자 위에 새로운 사진 다발을 펼쳐 놓았습니다. 박서준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복구해보니 그놈의 불륜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뒷거래 영상과 음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소장님의 목소리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박서준이 아주 은밀하게 어떤 남자와 접선하더군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사진에는 서준 씨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일식집 룸에서 다정하게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남자,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미래글로벌의 한태석 인사팀장입니다. 미래글로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미래글로벌은 저희 회사와 업계 2위를 다투는 가장 치열한 경쟁사이자 앙숙이었습니다. 영업 일선에서 모든 계약과 대형 프로젝트마다 피 튀기게 경쟁하는 철천지원수 같은 곳이었죠. 대체 서준 씨가 경쟁사 인사팀장을 왜 은밀히 만난단 말인가? 조 소장님이 건넨 블랙박스 녹취록 요약본을 읽어내려가던 제 눈동자가 공포와 분노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준 씨의 제안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속한 회사의 1급 기밀인 영업 전략, VIP 고객 명단, 그리고 다가오는 분기 핵심 프로젝트의 입찰 단가표를 미래글로벌 측에 넘기겠다는 것. 그 대가로 한태석 팀장은 서준 씨가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나면 미래글로벌의 영업팀장 자리로 낙하산 채용을 보장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소름이 탱끼쳤습니다. 그가 팔아넘기려는 자료들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저와 제 팀원들이 며칠 밤을 새우며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제 커리어의 심장이자 영혼이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은 제 돈을 훔치고 사랑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인생의 전부인 커리어마저 경쟁사에 팔아넘겨 자기 앞길의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나 간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기업 기밀 유출이자 징역형을 살아야 할 중대산업 범죄였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치닫자 어머니의 눈빛도 이전과 다르게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되겠다. 당장 놈의 목줄을 좀 완벽한 덫을 놓아야 해. 지원아, 명심해. 오늘부터 집에서는 절대 이 일과 관련된 입도 뻥끗해선 안 된다. 엄마한테 다 생각이 있다. 다음 날 오전 사무실에서 한창 업무를 보고 있던 제게 신우이 지연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언니, 큰일 났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 쓰러져서 의식이 없어요. 제가 방금 119 불러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중이에요. 아까 집에서 저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며 픽 쓰러지셨다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리얼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짜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자 아무리 저들이 저를 속이고 있다 한들 인간적인 도리로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오전 반차를 내고 택시를 잡아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환자복을 입은 채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침대 곁에는 지연과 뜻밖에도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서 계셨습니다. 지연은 저를 보자마자 훌쩍거리며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오빠랑 언니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서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대요. 다행히 제가 일찍 발견해서 망정이지.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친정어머니가 기획한 완벽한 연극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의 눈을 피해 저와 어머니가 밀담을 나눌 완벽한 알리바이와 안전가옥을 만들기 위해 어머니께서 평소 심장이 약하신 시어머니의 꾀병을 역이용해 판을 까신 것이죠.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눈물을 글썽이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며느리로서 끔찍이 걱정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담당 의사 역시 어머니의 지인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니 며칠 입원해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지연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 병실에는 저와 친정어머니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한번 살피시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 잘 들어라, 지원아. 이제부터 우리는 저놈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고 발악하게 만들 거다.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면 네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여주인공 연기를 해라. 놈이 그동안 짰던 판을 제 손으로 엎어버릴 만큼 강력한 충격 요법이 필요해.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 소파에 우두커니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뒤 퇴근하고 돌아온 서준 씨는 캄캄한 집안 풍경에 화들짝 놀라며 불을 켰습니다. 여보? 뭐야? 불도 안 켜고. 어디 아파? 어머니 일 때문에 그래? 그는 짐짓 다정한 남편인 척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쥐어주신 멘톨 성분 안약을 듬뿍 넣어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이 다 무너진 사람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너 어떡해. 나 이제 끝났어. 무슨 소리야? 끝났다니? 나 회사에서 잘렸어. 해고당했다고. 서준 씨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쩍 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다정한 미소가 싹 가시고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해고라니? 당신 이번에 최연소 본부장으로 승진한다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난리 났었잖아. 회사 기밀이 삿대. 내가 관리하던 영업팀 내부 자료가 경쟁사로 유출됐다고 대표님이 노발대발하셔. 관리 책임 물어서 우리 팀 전부 공중분해시키고 나한테 모든 독박을 씌워서 오늘부로 짐 싸서 나가래. 나 이제 어떡해. 저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처절하게 흐느꼈습니다. 하늘을 찌르던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박살나버린 비련의 커리어우먼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제가 노린 것은 바로 그의 욕망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붙잡고 있던 유일한 이유, 영남권 본부장이라는 지위와 그에 따르는 막대한 수입, 그 금줄이 끊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서준 씨의 반응은 투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처음 2초간은 기계적으로 제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다른 직장 구하면 되지. 내가 있잖아라고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저를 향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치가 떡락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혼 시 재산 분할로 뜯어낼 파이가 순식간에 쪼그라들었다는 공포감 때문이었죠. 저는 완벽한 쨘기를 받기 위해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보, 더 큰 일은 내가 며칠 전에 받았다는 보너스 있잖아. 회사에서 기밀 유출 손해배상 명목으로 그 보너스 전액 다 환수 조치하겠대. 당장 내일 모레까지 안 내놓으면 내 명의로 된 재산 다 가압류 걸겠대. 어떡해. 나 이제 빈털털이야. 보너스 환수와 재산 가압류. 이 두 단어는 묵직한 쇠망치가 되어 서준 씨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위로하는 식욕조차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거실을 빙빙 돌며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죠. 그의 얕은 뇌수 속에서는 지금 침몰하고 있는 제 배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몫의 구명보트를 훔쳐 달아날 수 있을지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밤 서준 씨는 침대에 눕지도 않은 채 밤새도록 베란다를 들락거리며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깊이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활짝 열어두고 있었죠. 통화 상대는 분명 이혼 전문 변호사일 것입니다. 제 재산이 회사에 압류당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 소송을 걸어 남은 재산이라도 챙겨 달아나려 발악하고 있는 꼴이 눈에 선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쥐새끼가 스스로 제가 쳐놓은 끈끈이 덧 위로 기어 올라와 제 몸을 꽁꽁 얽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장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사내 메신저로 긴급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장학수 대표이사님이 오전 9시 정각에 대표실로 부르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막상 회사의 최고 권력자와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9시 정각 굳게 닫힌 대표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50대 후반의 장학수 대표님은 무뚝뚝하지만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자리를 권한 대표님은 서론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본부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소. 남편 박서준 씨가 우리 영업팀 기밀을 미래글로벌 쪽에 넘기려 했다는 사실 알고 있었소?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당당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네, 대표님. 며칠 전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와 컴퓨터를 확인하다 그 사실을 먼저 눈치챘습니다. 여기 남편이 미래글로벌 한태석 팀장과 접선한 영상 기록,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법원에 접수한 이혼 소장입니다. 저는 회사 기밀이 유출되기 전 꼬리를 자르고 그를 산업 스파이 미수로 고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 단호한 대답과 완벽한 증거 서류를 확인한 장 대표님은 찰나의 침묵 뒤에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평소엔 절대 볼 수 없었던 미소였습니다.
과연 경영진이 내사를 벌여 놈의 꼬리를 잡기 무섭게 아내인 이 본부장이 먼저 놈을 내칠 준비를 끝냈단 말이군. 부부 사이라 보안 책임을 물으려 했는데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선을 긋는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장 대표님이 제 앞으로 걸어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본부장의 영남권 지역 본부장 승진 발령은 예정대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그 시기를 당장 다음 주로 앞당길 계획이요. 우리 회사는 이 본부장처럼 능력 있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는 굳은 심지를 가진 리더가 필요하니까 진심으로 축하하오.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두 손으로 대표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식 없는 진심 어린 감사가 우러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표실을 나서기 전 장 대표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본부장, 비즈니스 세계만 전쟁터가 아니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도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지. 부디 양쪽 전쟁터 모두에서 승리하는 훌륭한 장수가 되길 바라오. 회사는 언제나 이 본부장 편에 서 있을 테니 등 뒤로 든든한 100만 대군을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회사라는 거대한 방패를 등에 업은 저는 이제 남편과의 마지막 전투를 끝내러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낯선 냄새에 멈칫했습니다. 은은한 향초 냄새와 스테이크 굽는 냄새. 평소 요리라곤 라면밖에 끓일 줄 모르던 서준 씨가 팔을 걷어붙이고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화려한 꽃장식과 촛불까지 켜져 있었죠. 어머 여보, 이게 다 뭐야? 저는 짐짓 놀란 척 다가갔습니다. 서준 씨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울고 있을까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일찍 퇴근했어. 밖에서 비싼 거 사 먹일까 하다가 지금 우리 형편에 그건 오버인 것 같아서 내가 솜씨 좀 발휘해봤지. 해고당한 건 가슴 아프지만 당신 새 출발하라고 내가 기념으로 차렸지. 속으로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눈물을 찔끔 흘리며 감동한 척 연기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나 진짜 자기밖에 없다. 식사가 시작되자 서준 씨는 끊임없이 제 접시에 고기를 썰어주며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하나같이 뱀처럼 교활하게 한 곳을 향하고 있었죠. 여보, 그 회사 위약금은 어떻게 됐어? 당신 명의로 된 이 집이나 통장은 무사한 거야? 우리 당장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지? 아, 그리고 엊그제 내가 당신 통장에서 빼서 투자했다는 그 3천만 원 말이야. 그거 친구가 안 돌려주면 당신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친절을 가장한 그의 질문 공세는 오직 자신이 뜯어먹을 재산이 얼마나 안전하게 남아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전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푹 내쉬며 우울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휴, 몰라. 법무팀에서 일단 이번 주까지는 유예기간을 준댔는데 다음 주부터는 진짜 가압류 들어올지도 모른대. 나 너무 무서워. 그 말을 듣자 서준 씨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걸 직감한 거겠죠.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근데 여보, 우리 엄마 말이야. 병원에 혼자 누워 계시니까 너무 답답하신가 봐. 내가 보기엔 다 나으신 것 같은데 차라리 우리 집으로 모셔와서 당분간 보살펴 드리는 게 어때? 마침 당신도 이제 회사 안 나가고 집에 있으니까 엄마 말동무도 해드리고 간병도 좀 하면 좋잖아. 우리 집 공기도 좋고. 드디어 뱀이 동리를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끌어들여 고부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빌미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며느리에게 있다며 저를 유책 배우자로 몰아갈 속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혼 소송에서 자기가 더 많은 재산을 뜯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속으로 비웃음을 삼키며 주저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니를요? 하지만 내가 지금 백수라서 마음의 여유도 없는데 혹시라도 간병을 제대로 못 해드려서 어머니 건강이 더 나빠지시면 어떡해? 에이, 걱정 마. 나랑 지연이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 당신은 그냥 밥만 좀 챙겨드리면 돼.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부탁할게. 응? 서준 씨의 끈질긴 설득에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어머니 모셔와요. 서준 씨의 얼굴에 환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완벽한 덫에 제가 걸려들었다고 쾌재를 불렀겠지만 사실은 그가 제 그물 속으로 스스로 기어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집으로 오는 순간 이 집은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까발릴 거대한 리얼리티 세트장이 될 테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흔들리는 촛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부부라는 이름표를 달고 마주 앉아 먹는 마지막 만찬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수속을 밟아 시어머니를 저희 신혼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했던 둘만의 공간은 시어머니 김정순 여사가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지옥 같은 가시밭길로 변해버렸습니다. 병원 침대에서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연기하던 시어머니는 집에 오자마자 언제 아팠냐는 듯 펄펄 날아다니셨습니다. 소파에 상전처럼 드러누워 TV 리모컨을 쥐고는 온종일 불평불만을 쏟아냈죠. 아유, 먼지 좀 봐라. 집구석 꼬라지가 이게 뭐니? 며느리라는 게 직장 잘렸으면 집안일이라도 번듯하게 해야지. 어디서 남편 등골이나 빼먹으려고 들어? 제가 정성껏 끓여간 죽은 짜다며 숟가락을 던지기 일쑤였고 툭하면 시누이 지연을 집으로 불러들여 둘이서 쑥덕거리며 저를 노골적으로 째려보고 험담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혼 소송에 쓸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표독스러운 며느리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철저하게 짓누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오히려 더 고개를 숙이고 더 상냥하게 웃으며 그들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들이 오만방자하게 굴면 굴수록 제 계획은 완벽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 남편이 딴짓을 못하도록 그가 평소 쓰는 서재 컴퓨터에 제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클라우드 동기화 프로그램을 몰래 깔아두고 거실에 홈캠을 설치해 두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고 이틀째 되던 날 밤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서준 씨가 슬그머니 서재로 들어가더니 방문을 덜컥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재 문 앞까지 다가가 숨을 죽였습니다. 얇은 문틈 사이로 서준 씨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재상 변호사님? 저 박서준입니다. 네, 네. 통화 괜찮으시죠? 상대방은 제가 어렴풋이 짐작했던 그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서준 씨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고 기고만장했습니다.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제 와이프년이 드디어 회사에서 잘렸거든요.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라서 자기 재산 챙길 정신도 없을 겁니다. 변호사님, 최대한 빨리 이혼 소장 접수해 주십시오. 네, 저번에 상의한 전략대로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랑 현금성 자산은 절반으로 쪼개고 그 신도시 프리미엄 아파트 건은 무조건 제 특유 재산으로 방어해 주셔야 합니다. 전 여자친구랑 적금 깨서 샀다고 우기면 되니까요. 아, 그리고 금년 보너스. 회사에 뺏기기 전에 무조건 가압류 걸어서 제 몫으로 반은 당겨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년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한 기여도가 얼만데요. 잠시 변호사의 말을 듣던 서준 씨가 소름 끼치도록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증거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 엄마랑 동생이 지금 안에서 아주 훌륭하게 밑밥을 깔고 있으니까요. 며칠 안으로 그년이 빡쳐서 엄마한테 소리 지르거나 물건 집어 던지는 거 홈캠으로 깔끔하게 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백수년이 시어머니까지 학대했다? 대한민국 어느 판사가 제 편을 안 들어주겠습니까? 하하, 최대한 서둘러 주십시오.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를 확인하고 저는 싱크대를 부여잡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남편이라는 껍데기를 쓴 저 짐승은 저를 사랑한 적이 단 1초도 없었을 뿐더러 제 돈과 명예, 그리고 인격까지 완전히 짓밟아 지옥 밑바닥으로 쳐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 조 소장님으로부터 온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메일을 열어 첨부된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흐릿한 화질이었지만 내용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서준 씨가 늦은 밤 인적 드문 카페 테라스에서 미래글로벌의 한태석 인사팀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 씨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은색 USB 하나를 꺼내 한 팀장에게 스윽 밀어주며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USB 안에는 저와 제 팀원들의 피땀이 어린 VIP 고객 명단과 입찰 전략이 들어있을 것이 뻔했습니다. 모든 패가 모였습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 쳐놓은 거대한 그물망 안에 미쳐 날뛰는 짐승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갇혔습니다. 이제 단두대의 칼날을 떨어뜨릴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옷장 구석에 박혀있던 가장 허름하고 낡은 티셔츠와 보풀 일어난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은커녕 머리도 빗지 않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초췌한 몰골을 만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영락없이 벼랑 끝에 몰려 미쳐버린 여자 같았습니다. 심호흡을 깊게 한 번 하고 서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흑흑. 제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소름 돋을 만큼 절박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래, 지원아,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 서준 씨의 목소리는 짐짓 놀란 척했지만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대. 지금 중환자실인데 오늘 당장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신대. 아니, 장모님이 어떡하냐. 수술비는 얼마나 필요한데. 여보, 나 회사에서 잘려서 모아둔 돈 다 압류당했잖아. 엄마 살리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셋집이라도 당장 빼야 할 것 같아. 아니면 담보대출이라도 급하게 받아야 해. 당신 지금 당장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너무 급해서 당신 서재에서 본 그 명함. 이재상 변호사님? 그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무작정 뛰어가고 있어. 거기서 당장 만나. 저는 악을 쓰며 말을 쏟아내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친정엄마를 살리겠다는 이성 잃은 여자의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약 1시간 후, 저는 숨을 헐떡이며 서초동에 위치한 이재상 변호사의 고급스러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이미 서준 씨가 금태 안경을 쓴 교활해 보이는 인상의 이 변호사와 마주 앉아 쑥덕거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에 땀범벅이 된 제 꼴을 보자 두 사람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입가에 숨길 수 없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걸려들었군이라는 눈빛이었죠. 저는 그들 앞에 무너지듯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당장 수술비로 수천만 원이 필요한데 제 통장이 다 묶였어요. 서준 씨랑 공동 명의로 된 우리 집 당장 금매로 넘기든 사채를 끌어다 쓰든 서류 작업 좀 빨리 해주세요. 제발요. 이 변호사는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안경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사정은 딱하지만 부동산 처분이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두 분 공동자산 내역부터 좀 검토해보죠. 이 변호사는 능청스럽게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뒤적이는 척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우연히 실수로 툭 치는 바람에 두꺼운 서류 뭉치 하나가 책상 아래로 떨어져 제 발밑에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하얀 종이들의 가장 첫 장, 굵은 궁서체로 찍힌 제목이 제 눈을 강타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 원고, 박서준, 피고, 이지원. 소장의 내용은 제가 방문 밖에서 들었던 내용과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성격 차이, 시어머니에 대한 패륜적 폭언, 경제관념 상실, 모든 오물을 제게 뒤집어 씌우고 신혼집과 남은 자산을 다 빼앗겠다는 그 악마 같은 소장. 저는 숨을 멈추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준 씨와 이 변호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제 동공은 충격과 배신감으로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이혼 소장이라니?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제 목소리는 처절하게 갈라졌습니다. 서준 씨는 앞불싸하는 척 연기를 하더니 이내 얼굴에서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훌렁 벗어 던지고 차갑고
서늘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하,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지. 지원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너희 집구석 챙기느라 내 등골 빠지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우리 엄마한테 막말하는 네 싸가지도 더는 못 참겠어. 너 회사에서 잘려서 돈줄 끊긴 마당에 내가 널 달고 살 이유가 없잖아. 조용히 도장 찍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뭐? 싸가지? 돈줄?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당신 인간도 아니야. 변호사님, 이거 다 사기예요. 변호사라는 분이 이런 사기꾼이랑 한통속이 되어서 멀쩡한 사람 인생을 망쳐요? 제 격렬한 오열과 발악이 최고조에 달하자 서준 씨와 이 변호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픽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숨 넘어가듯 오열하던 제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했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얼굴에 묻은 눈물을 슥 닦아냈습니다. 절망에 일그러져 있던 제 얼굴의 근육들이 순식간에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지며 서리빨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매우 당당하고 위압적인 자세로 털썩 앉은 뒤 손에 쥐고 있던 낡은 가방을 책상 위에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삼류 연극, 이제 그만 걷어치우시죠. 제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조금 전에 그 나약한 여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날카롭고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180도 돌변한 저의 태도에 서준 씨와 이 변호사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서준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더듬거렸습니다. 너 지금 뭐하는? 입 닥쳐. 이제부터 내 차례니까. 저는 가방 지퍼를 열고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재상 변호사님, 명색이 법을 다루는 분이시니 쓰레기 같은 거짓말 소장보다는 팩트와 증거로 대화하는 걸 선호하시겠죠. 어디 한번 봅시다. 저는 봉투에서 첫 번째 증거를 꺼내 이 변호사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서준 씨와 강민희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공원에서 민준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서준아,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해? 우리 어머니한테 막말을 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3년 내내 이 강민이라는 상간녀랑 두 집 살림 차렸잖아. 아, 두 집 살림도 아니지. 나랑 결혼하기도 전에 이미 애까지 까놓고 나를 물주로 이용한 거잖아. 저는 어린이집 보호자 등록 서류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쾅소리가 나게 책상에 내리찍었습니다. 박서준이라고 직접 쓴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서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질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미간도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숨겨둔 애라니 이건 변호사조차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뭐, 첩지라고 애 낳은 건 그렇다 치자. 돈 얘기 좀 해볼까? 저는 이어 은행 거래 내역서와 SJ 컨설팅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던졌습니다. 12월 5일 새벽 3시 17분. 내가 보너스 받은 날 밤. 내 스마트폰 비밀번호 훔쳐서 내 동생 박지연 이름으로 세운 유령 회사에 3천만 원 송금했지. 이거 명백한 절도의 횡령인 거 알지?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신도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계약서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돈 훔쳐다가 상간녀랑 공동 명의로 8억짜리 러브하우스 계약하셨네? 특유 재산?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내 돈 훔쳐다 산 집을 어디서 감히 내 거라고 우겨. 순식간에 융단 폭격처럼 쏟아진 빼박 증거들 앞에 서준 씨는 넋이 나가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이 변호 역시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서준 씨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박서준 씨, 당신 나한테 숨겨둔 아이의 횡령건까지 있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잖아. 날 바보로 알아? 서준 씨는 완전히 핀치에 몰려 이성을 잃었습니다. 눈이 시뻘겋게 뒤집힌 그는 의자를 걷어차며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네가 감히 내 뒤를 캐. 아직 놀라긴 일러. 이 미친놈아. 저는 여유롭게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하하. 증거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 엄마랑 동생이 안에서 밑밥 깔고 있으니까요. 며칠 안으로 빡쳐서 물건 집어 던지는 거 깔끔하게 따서. 5. 어젯밤 서준 씨와 이 변호사가 신나게 떠들었던 통화 내용이 사무실 안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증거 조작과 무고를 공모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자 이 변호사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듯 기겁하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 하나면 변호사 자격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직감한 것이죠.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서준 씨가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며 제 스마트폰을 부수기 위해 책상 위로 덤벼들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내놔.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고 가볍게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 사무실 문이 쾅 열리며 체격이 산만한 검은 양복의 사내 두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조상민 소장님이 미리 배치해둔 사설 경호원들이었죠. 그들은 순식간에 서준 씨의 팔을 꺾어 바닥에 짐짝처럼 처박아 버렸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끝났음을 깨달은 이 변호사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더니 바닥에 나뒹구는 서준 씨를 향해 핏대선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박서준 씨, 당신이 내게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불법적인 증거 조작을 시도한 이상 본 변호사는 방금 이 시간부로 당신과의 수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 변호사에게조차 버림받고 바닥에 엎어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서준 씨를 내려다보며 저는 한 줄기 연민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스피커폰으로 전환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원 사모님 맞으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서준 씨가 그 목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저, 강민희입니다. 사무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민희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제야 입을 열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이상 박서준 저 악마 같은 놈한테 속아서 이 더러운 연극에 놀아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말씀해보세요. 사실, 사진 속 민준이는 박서준 아들이 아닙니다. 제 친동생이 미혼모로 낳은 제 조카예요. 박서준은 저한테 자기 아내 돈을 빼돌릴 건데 3개월만 내연녀인 척, 민준이 아빠인 척 어린이집 서류에도 이름 올리고 연기해주면 수고비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접근했어요. 불륜으로 사모님 멘탈을 흔들려는 수작이었죠. 그런데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 막상 계약금 3천만 원 빼돌리고 나더니 저한테 겨우 150만 원 던져주면서 입 다물고 잠수 타라고 협박하더라고요. 민희의 폭로가 터져 나오자 서준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거짓말, 전년아 입 닥쳐 라며 발악했지만 경호원들의 무릎에 짓눌려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놈이 제 조카까지 범죄에 이용하고 저를 협박한 거 제가 사모님 재판에서 모조리 증언해 드릴게요. 마지막 한 가닥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진 서준 씨는 그저 짐승처럼 컥컥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아내를 배신하고 회사 기밀을 팔아넘기려던 희대의 사기꾼은 결국 자기가 고용한 가짜 상간녀에게조차 푼돈을 아끼려다 완벽한 파멸의 마침표를 찍고 만 것입니다. 이틀 후 저와 서준 씨의 길고 길었던 악연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마지막 만남이 저희 집 거실에서 열렸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친정어머니와 듬직한 조상민 소장님이 버티고 서 있었고 맞은편 소파에는 서준 씨와 시누이 지연 그리고 시어머니 김정순 여사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기세등등하게 저를 쥐잡듯 잡던 시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도 뻥끗하지 못했고 지연은 겁에 질려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죠. 서준 씨의 몰골은 차마 사람이라 부르기 힘들 정도로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그동안 제가 모은 모든 패가 깔려 있었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서, 가짜 회사 등기부 등본, 아파트 분양 계약서 사본, 가짜 상간녀 민희의 자술서, 그리고 서준 씨가 미래글로벌 인사팀장에게 회사 기밀 USB를 넘기는 블랙박스 캡처본까지.
마지막으로 조 소장님이 지연의 동기화된 클라우드에서 찾아낸 워드 파일 하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작전명, 오빠 구하기, 내용인즉슨 지연이 자신의 몸에 스스로 멍을 내고 상처를 입힌 뒤 새언니가 시어머니와 나를 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접수하려 했던 소름 끼치는 자작극 시나리오였습니다. 이 서류를 보자 시어머니는 기절할 듯 가슴을 부여잡았고 지연은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들을 향해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우리 쪽에서 마음만 먹으면 너희 가족 전체를 사기, 횡령, 무고죄, 그리고 산업 스파이 혐의로 모조리 감방에서 썩게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지원이 얼굴에 더 이상 오물 튀는 게 싫어서 조용히 덮어주고 끝내려는 거다. 우리 딸 요구 조건은 단 하나야. 어머니는 이미 저의 도장이 쾅 찍힌 이혼 합의서 한 장을 서준 씨 앞으로 스응 밀었습니다. 군말 없이 이 서류에 사인하고 당장 이 집에서 맨몸으로 기어나가. 지금까지 지원이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차, 집, 단돈 1원 한 푼도 건드릴 생각 마라. 서준 씨는 초점 잃은 눈으로 합의서를 바라보다 제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동정심을 구걸하는 그 비참한 눈빛을 보며 저는 옅은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아, 잠깐만. 내가 당신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은 아니잖아. 당신 어머님 병원비 내야지. 저는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10장, 딱 50만 원을 꺼내어 서준 씨의 발밑으로 툭 던졌습니다. 정우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딱 그 기본 검사비였죠.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얼쩡거리지 마. 마지막 알량한 자존심마저 가루가 되어버린 서준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50만 원을 주워들고 폐잔병처럼 고개를 숙인 어머니와 여동생을 이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문이 쾅 닫히는 순간 묘하게도 복수의 통쾌함보다는 거대한 짐을 벗어던진 듯한 홀가분함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인생을 좀먹던 거대한 악몽이 마침내 완벽하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저는 어두웠던 과거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회사의 약속대로 저는 영남권 지역 본부장으로 정식 승진했고 짐을 꾸려 푸른 바다가 펼쳐진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매일매일 밀려드는 엄청난 업무량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며 제 커리어는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은 제게 지난날의 상처를 돌아볼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죠. 물론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산으로 양평에 작고 예쁜 전원주택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정원이 있는 그 집은 평생 고생만 하신 친정 부모님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시던 날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름진 미소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흘린 땀방울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진정한 가족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1년 뒤 부산 본부에서 업무차 짧게 서울 본사로 출장을 올라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테헤란로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던 저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배달 라이더 한 명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때에 저러 꼬질꼬질한 배달 조끼, 푹 패인 볼과 덥수룩한 수염. 불과 1년 사이에 10년은 폭삭 늙어버린 듯한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박서준이었습니다. 마침 고개를 돌리다 카페 창가에 앉은 저와 눈이 마주친 그는 화들짝 놀라며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더니 도망치듯 오토바이를 몰고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건너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저에게 쫓겨난 후 그가 미래글로벌로 이직하려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장 대표님께 모든 증거가 넘어갔고 동종 업계에 소문이 쫙 퍼져 서준 씨는 업계에서 영구 제명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죠. 게다가 그가 어설프게 지인과 시작했다던 사업마저 쫄딱 망해 거액의 빚더미에 올랐고 결국 일당을 벌기 위해 배달을 뛰며 하루하루 빚을 갚아나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뒷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속엔 더 이상 찌릿한 분노도
고소하다는 통쾌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지 멀쩡하게 태어나 왜 저리 스스로 시궁창 인생을 자처했을까 하는 짧은 연민이 스쳤을 뿐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만큼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니까요. 저는 짐을 챙겨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부신 늦은 오후의 햇살이 테헤란로의 빌딩 숲 사이로 쏟아져 내리며 제 얼굴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가슴 깊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자유의 냄새이자 온전히 내 힘으로 쟁취해낸 새 삶의 냄새였습니다. 끔찍했던 사기 결혼은 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갈 뻔했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법,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직시하는 이성, 그리고 무엇보다 어둠 속에서 저를 빛으로 이끌어주신 강인하고 지혜로운 우리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선견지명과 단단한 버팀목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눈부신 햇살 아래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 멀리 저를 기다리고 있는 제 차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이 써주는 삼류 비극의 희생양이 아니라 제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눈부신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것입니다. 끝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통쾌한 반격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이어질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